자, 2학년 윤리와 사상 듣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평화와 세계시민 두 번째 시간이고요. 동시에 2학기 윤리와 사상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평화와 세계시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와 해외 원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07쪽에 해당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학년 때 세계시민교육 이런 거 수업 들었었죠? 세계시민이 뭐라고 배웠어? 그냥 시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세계시민?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시민인 것처럼 여기는 사상, 그런 것을 이제 세계시민주의라고 했어요. 교과서 207쪽 그 생각열기에 보면 어떤 노래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존 레논이라는 사람 알아요? 되게 전설적인 가수죠. 싱어송라이터, 전설적인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쓴 이매진이라는 가사에 보면은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죽일 필요가 없고 조국을 위해 죽을 필요도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자, 얘들아, 나라 간의 경계가 없다면, 그 나라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나라끼리 싸울 필요도 없어지겠지. 결국 이러한 평화, 나라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는 그런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세계시민주의예요. 자, 세계시민주의란 그래서 국적,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전 인류를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동포이자 시민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을 세계시민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세계시민주의는요, 첫 번째로 국가나, 아까도 말했듯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와 인류를 위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인 것만 따지면 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가지는 거지. 근데 이 국가를 확장해봐, 전 세계로 확장해봐, 그러면은 나는 전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는 거죠. 누구한테 가지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전 세계 자체에게 가지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 책임과 의무. 자, 그래서 세계 시민이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정의와 선을 지향해요. 우리나라만의 이득, 우리나라한테만 좋은 거, 우리한테만 정의, 이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의와 선, 나한테도 통하고 저기 미국 사람한테도 통하고 아르헨티나 사람한테도 통하는 거, 그런 보편적인 정의와 선을 지향을 하고요. 두 번째로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환경오염,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시민은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인권보장,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사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해외 원조를 할 수 있는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세계시민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시민의 개념, 세계시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세계시민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을까? 윤리와 사상 여러분 1학기 때 들은 것 중에서 이 세계시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었는데 기억하나요? 자, 맨 처음에 이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에
무슨 학파? 네, 그렇죠. 스토아 학파가 처음 얘기를 했죠. 자, 스토아 학파는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필연성이 있고 그 필연성에 따르는 것이 자유라고 했어요. 즉 인류는 모두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스토아학파가 생각을 하기에 인류는 노예고 주인이고 인종이고 다 할 거 없이 모든 인류는 다 필연성의 지배를 받아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 필연성에 순응할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인류는 평등하다고 봐요. 필연성의 지배를 받고 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전 인류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스토아 학파였고요.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이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주의적 사상을 누가 계승했을까요? 선의지 얘기한 칸트가 계승을 합니다. 칸트가 계승을 해서 세계 평화를 진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시민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칸트의 영구 평화론 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국가가 우리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항으로 그러한 영구 평화론의 확정 조항과 또 예비 조항을 몇 개씩 제시를 하죠. 확정 조항, 예비 조항,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것이 세계 시민주의고요. 이렇게 세계 시민주의라는 사상을 가진다면 자연히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국가에 속하는 그런 사람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사람일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런 온전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거나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라 단위에서 혹은 개인이 다른 나라, 뭐 그게 경제적이건 인권적으로도 힘든 나라에게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해외 원조라고 합니다. 네, 이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해외 원조라 방금 말했던 대로 절대 빈곤인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돕는 국제적 활동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꼭 전쟁뿐만 아니라 절대 빈곤인이 아니라 절대 빈곤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돕는 것이 국제적 활동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꼭 절대 빈곤 및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런 나라도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해외 원조는 선택이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라고 보는 관점. 자, 이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로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노직이고요.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이 사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이 노직은 해외 원조는 각 국가 혹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나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래.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각 개인과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구상의 어딘가에 정말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꼭 도와야 한다, 내 재산을 갖다 바쳐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누군가 해외 원조를 행했다면 자기의 선택으로 저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하고 도와줬다면 그거는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일이야. 선한 일이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야.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해외 원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먹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조가 의무는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이다.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는 관점, 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해외 원조가 선택이라고 봤다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 원조가 의무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죠. 해외 원조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다라고 보는 관점.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상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롤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 롤스 계속 나오죠. 첫 번째로 질서정연한 사회 할 때 나오고, 또 저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번에 시민불복종 할 때도 잠깐 나왔죠. 이 사람 계속 나와요. 시민불복종 할 때도 나오고, 이상사회 할 때 질서정연한 사회에 나와서 그 배경 설명 한참 했죠. 룰스 학습지 보면서 좀 배경 지식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룰스는 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 아까 노직 볼 때 해외 원조가 선택이다 라고 말한 거에서 여기서 해외 원조의 대상은 당연히 가난한 국가야. 가난하고 빈곤하고 전쟁 등이 일어나서 막 굶어 죽어가는 그런 국가가 원조의 대상인데, 룰스는 단순히 가난한 국가는 해외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적으로 모자란 나라, 제대로 인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해외 원조의 대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해외 원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아니라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룰스는 고통받는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룰스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를 한 게 그때 말했던 이 질서정연한 사회였죠. 이 질서정연한 사회와는 달리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가 바로 해외 원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의 목적은 이러한 고통받는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바꿔주는 걸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 되겠죠.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해외 원조의 목적입니다. 중요해요. 중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 좀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에서, 특히 생윤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요. 이제 이런 선지가 있어. 해외 원조의 목적은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맞을까 틀릴까? 굉장히 헷갈리죠? 답은 틀려요. 왜냐하면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무조건 고통받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야.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하자면, 고통받는 사회, 즉 해외 원조의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일단 첫 번째로 그 사회에서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야 해요. 인권 보장 안 돼 있고, 또 그 사회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야 해. 자, 여기까지는 무법국가랑 똑같아. 자, 무법국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노답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진짜 노답 국가.
자, 방금 말했던 것까지는 똑같아.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는 둘 다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뭐 독재를 한다던가 대충 이런 사회야.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고통받는 사회는 비록 인권 보장이 안 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되지도 않지만 타국가에 적대적이진 않아. 즉, 이 말은 다른 나라가 너네 인권이 참 힘들구나 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타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그에 반해서 무법국가, 내가 아까 개노답 국가라고 표현한 그 국가는 인권 보장 안 되고 민주적 의사결정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타국가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국가야. 그래서 전쟁이나 무기 개발 등을 통해서 계속 팽창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타국가가 조금만 찔러도 죽여버린다 하고 막 그렇게 나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국가, 그런 국가를 무법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북한도 일종의 이런 롤스의 시선에서 보면 무법국가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도 인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어림도 없죠. 쉽지 않은 걸 떠나서 어림도 없고요. 네, 타 국가에게 비교적 적대적이기도 하니까 롤스의 분류로 봤을 때 북한은 일종의 무법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롤스는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 했잖아. 첫 번째는 해외 원조는 선택이다라고 보는 관점, 노직이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 아니다, 해외 원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다라고 보는 관점. 그 중에 첫 번째가 롤스였죠. 근데 롤스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아니라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서 질서정연 사회로 만드는 게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했고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 자, 마찬가지로 해외 원조가 의무라고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바로 또 우리가 저번에 몇 번 봤었던 싱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싱어 무슨 주의자였죠? 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중에 하나였어요. 비교적 현대 공리주의자. 특히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종을 차별하지 말고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리를 고려할 때 동물의 공리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본 게 싱어였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그래서 이 싱어는 어디까지나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을 하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지향을 해요. 그래서 싱어가 이야기를 한 게 모든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과 동물은 자기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공리를 고려할 때, 이익을 고려할 때 평등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2배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2분의 1로 계산한다고 해봐. 이거는 딱 전부 모두의 공리를 고려한다고 해도 공평하게 고려한 게 아니죠. 평등하게 고려한 게 아니지.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법칙, 그런 규칙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자, 교과서 208쪽에 나와 있어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와야 돼. 그게 우리의 의무야. 공리를 고려해야 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거야.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살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내 옆집에 살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 남미 아무튼 그런 데에 살든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도와야 한다 라고 보는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싱어의 원칙에 따르면 같은 나라 국민뿐 아니라 다른 인류를 무조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자, 싱어는 룰스와는 다르게 경제적 빈곤을 강조를 해요. 자, 그 중에서도 자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진짜 극빈한 상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싱어는 절대 빈곤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이거는 완전 극빈한 상태야.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그런 단계. 이러한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해외 원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싱어야. 따라서 해외 원조의 목적은 룰스와는 다르게 인류 전체의 고통을 줄이고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즉 공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의 공익을 향상시키는 것.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자, 여러분 근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처음에 1학기 때 공리주의 배울 때 의무론이랑 대비해서 배웠죠.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사상적으로 좀 반대 입장이 있는 사상이다 하면서 배웠어요. 물론 싱어도 공리주의자야. 하지만 이런 해외 원조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한다.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말해. 자,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의무라고 봤다는 거. 여기까지 세계 시민주의와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을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봤고요. 여러분, 이 학습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좀 내용적으로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반드시 교과서도 같이 보아야겠죠. 반드시 같이 보십시오. 자, 교과서 그러면 209쪽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 문제 푼 다음에 같이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 빈칸에 알맞은 개념 1번 전쟁이나 테러 등이 없는 상태. 얘들아, 전쟁이나 테러 등이 없는 상태는 전쟁이나 테러는 어떤 폭력에 해당해? 이거는 직접적 폭력에 해당하죠. 즉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그런 평화를 소극적 평화라고 했죠. 반면에 땡땡은 빈곤, 억압, 차별 등의 간접적 폭력까지 없어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 자, 소극적 평화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 평화에 대한 설명이죠. 문제 2번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 사상과 그 설명. 첫 번째, 유교의 화평. 쟁투나 갈등을 일으키는 크고 작은 대립이 없고 안정된 상태. 그게 유교의 화평이고요. 현실주의. 국제적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서양의 관점인데, 현실주의는 경쟁국과 동등한 힘을 보유하거나 군사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강조를 했죠. 특히나 세력 균형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이상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은 뭘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니은이 되는데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이성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보편적 도덕 원리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본 게 이상주의였죠. 문제 3번 1번 룰스는 해외 원조의 주된 목적이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 얘들아,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면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말은 결국 인류 전체의 경제적 풍족함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룰스가 그런 가난한 나라가 해외 원조의 대상이라고 봤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룰스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해외 원조의 대상이고 그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답은 X.
3번에 2번. 싱어는 마찬가지로 해외 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적 입장인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싱어는 효율성을 따지는 공리주의자이지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세계의 시민주의에 입각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이익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말했어요. 그래서 2번도 X. 자, 4번 질문 같이 봅시다. 4번에 가. 자신의 군사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떠한 군주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기는커녕 역경이 닥쳤을 때 방어할 의향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운명이 준해야 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명한 인간이 간직해야 할 금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력에 기초를 두지 않은 권력의 명성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는 것은 없다. 즉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권력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갖추고 항상 전력을 점검하라는 얘기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중에서 뭐에 가까운 것 같나요? 네, 당연히 현실주의랑 가깝겠죠. 자, 덧붙여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몇 번 언급이 됐던 마키아벨리인데요. 군주는 항상 나라의 전력과 군사력을 신경을 쓰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해요. 도덕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의 총체. 말투가 약간 벌써 나왔죠. 모든 정치는 도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치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성에 충실하지 않고 일부 전진도 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말투, 뭔가 그 특이한 말투. 네, 이 사람 칸트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서, 자,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정언 명령이죠.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서 정치적 이익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히 제시된 평화관의 특징. 자,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 평화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법, 국제기구 인정하지 않고요. 있더라도 실효성 없다고 말하고요. 평화는 오직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군사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주권국가 이상의 그런 국제기구나 국제법 무시하고요. 등등등 현실주의의 특징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칸트의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주의를 비판하면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인간 본성을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 너무 악하게만 봤다. 또 가에서 말하는 평화는 일시적이다. 이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열심히 생각해서 이것도 내용 채워주고요. 나왔던 질문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우리가 나갔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 사회사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상사회 우리 쭉 배웠던 거, 열세 질서정연 사회까지 나오고, 또 국가의 기원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배웠던 시민의 의미, 공화주의, 자유주의, 현대의 이상적 시민,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거 쭉 나오고, 자본주의 우리 건너뛰었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 방금 배운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12월 7일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기말고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12월 14일이죠. 네, 그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